네, 안녕하세요. 안동중앙시네마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 예, 사실 원래 SM의 이수만 씨의 행복이라는 노래 가사였죠. 사실 이게 참 시네마 떼과 이게 같이 있다는 게 웃기는 얘기인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감정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작품들, 9개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김기영 감독 작품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김기영의 영화 세계에서 김정우 감독님 초청했고요. 안동중앙 시네마 윤동희 대표님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인사 말씀 하나 하시죠. 네, 뭘 얘기하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기획전에 하여튼 뭐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신 관객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김정욱 감독님 제일 고맙습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김정우 감독님 모시고 김기영의 영화 세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김기영 감독, 제가 생각하는 존경하는 감독의 그 특강을 맡게 돼서 저도 나름대로 좀 긴장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요거를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정우 감독 모시고 죽어도 좋은 경험 보신 후에 김기영 감독의 작품 한여라든가 고려장 등등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그 영화 세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영 감독님 특강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봉준호 감독과 그 박찬욱 감독이 공개적으로도 많은 오마주와 존경의 표시를 한 감독이고, 또 여러 감독에게 정말 크나큰 영향을 미쳤지만 저 또한 그분의 죽음이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상당히 많은 영화들에게서 오늘도 사실은 다시 한번 한여를 또 보면서 정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마틴 스콜세지 아시죠? 이 마틴 스콜세지가 이 복원을 이제 이 한국 영상자료원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한 인터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봤는데, 거기서도 그 마틴 스콜세지 수많은 영화를 봤고 또 수많은 영화들을 다시 파운데이션 작업을 했지만 이 한여를 볼 때의 충격을 다시금 얘기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굉장한 디테일과 또 대담함, 이런 것에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작품이 바로 한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인홍현상으로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여자들의 직업이 1위가 바로 식모였습니다. 식모, 가정부였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소재를 찾았던 김기영 감독이 여자들이 가장 많은 영화 관객에 있어서 이 소재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는 여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한여가 그렇고 환여가 그렇고, 그다음에 다시 자신의 작품을 환여 8.2로 메이킹을 하고요. 또 충녀라는 영화로 다시 윤여정 배우를 만들고 그걸 또 육식동물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리메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이 5개의 작품에서 자기 작품을 리메이크한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오지아스 지러가 말년기에 계속해서 자기 작품을 하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이분은 시대를 달리해서 이 가정부가, 그러니까 이 한여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지를 갖다가 10년 주기로 급격하게 변화했던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데 정말 크나큰 이 좌표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누구보다도 이 본인의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이 사람을 해부를 많이 해봤어요. 이분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유학할 때 요리사로 일하면서도 이 치과, 그러니까 의대를 다녔지만 중간에 중퇴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그 의사 자격증을 땄죠. 부인도 진짜 실제로 의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고름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거기다 바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살을 찢고 들어가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남녀 관계의 정치학과 그리고 미시적인 어떤 권력들을 정말로 이 해부를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정말 강할 정도로 아주 극단까지 가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면을 갖다가 저는 이 한여라는 첫 번째 영화에서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첫 번째 원탑 영화가 뭐냐? 아마 20년가량은, 30년가량은 오발탄이 그 1위를 했다면 지금의 관객들을 숨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욕망의 미학으로, 이렇게 마성의 미학으로 밀어붙이는 이 표현주의자로서의 김기영 감독이 지금은 조사라면 1위가 바로 하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고려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김덕진 촬영 감독이 했고 뭐 혹자들은 정일성 감독의 촬영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김덕진 감독은 이 김기영 감독과 가장 많이 촬영을 했던 감독이고요. 그 김덕진 감독이 이제 그 이만희 감독하고 삼포로 가는 길로 이제 촬영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육체의 길 등 많은 작품을 했는데 이 초기 작품 고려장에서도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기근에 시달리고 그래서 자신이 어쩔 수밖에 없이 이제 다시 이별한 여자한테 남자가 가야 되고 여자가 남자한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을 너무 많이 낳은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시대를 불문하고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은 사실 되게 왜곡돼서 이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에 뭐 그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암암리의 일제시대에서 잘못 전해진 설이라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이 전설에 가까운 일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설이 지금 가장 유력하고요. 그래서 이 고려장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하녀, 그리고 그거를 다시 리메이크한 화녀. 이 화녀에서 이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을 좀 보면서 일단 제가 오늘 저 안에서 시스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머리가 노래졌어요. 하얘져가지고요. 사실은 요 안에서 이 마이크를 들고 이제 화면 보면서 라디오처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여기서 옮겼는데 여기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고려장부터 좀 잠깐씩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연하게 이 오프닝부터 주제는 멋지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시나리오 가이드나 시나리오 책들에게 많은 이제 그 조언들이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그건데 이분이 주제가 정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탠다드한 것은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드러나게 되면 설명적이어서 싫어한다는 거죠. 프로파간다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분은 그냥 대사로 직설적으로 남자는 뭐야, 여자는 뭐야라고 지금 보신 영화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봉준호 감독이 그 이분의 거의 뭐 오타쿠 수준의 이 오마주를 보내잖아요. 히치콕이 새를 기른다면 이분은 쥐를 기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쥐를 진짜 길렀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지금 산화 제한, 그리고 앞으로 인구 문제, 그리고 여러 영화에서 환경 문제, 뭐 이런 그 인간이 지구에 와서 벌리는 그런 문제들을 아주 섬세하게 건드리는데 여기서 바로 인구 문제를 건드리면서 전혀 고려장하고 관련 없는 화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충격적인 오프닝을 선사를 해요. 여기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 학자님들을 모시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조절 문제를 공개 방송으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하더니 한 마리의 쥐는 1년에 725마리의 자손을 갖게 됩니다. 상아제는 먼저 죽어야겠군요. 그러나 쥐는 식구에 비해 식량이 부족할 때는 서로 잡아먹어 식구 조절을 해서 전멸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럼 사람도 그렇게 합시다. 네, 오프닝에서 이렇게 미리 예상하게 만들기를 심어놓은 다음에 정말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사람 사이에서 마치 쥐가 아닌데 사람들이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들을 앞쪽에 쥐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하게 심어놓는 작업을 아주 섬세하게 해놨어요. 사탄 한마디 예전의 사람도 천재와 전략으로 신앙이 모자라서 전멸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치되면 젊은이들에게 밥그릇을 양보하고 아벨링이 옆에 산에 내버려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계신 분 연세가 연준 되시는데 아마 예전 같으면 그만 사시고 산에 내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 쏙 빼요. 나는 소kum에는 100살까지 참아서 죽고 나가시고. 그럼 누구들은 명령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한국 영화들이 1년 동안에 임권택 감독의 경우에는 60, 70년대에 1년에 4편까지도 찍었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회고할 때 그때 찍은 모든 작품을 갖다 버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양산을 내는 상업 영화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고려장은 요 지금 보시는 이 야외 화면을 말고는요, 전체가 다 세트입니다. 전체가 전부 다 세트인데, 이 세트를 이분이 왜 위대하다는 감독으로 반열에 이제 오르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술 감각이에요. 이 미술을 직접 하십니다. 그 뒤에 해골이 나오는데, 대충 그냥 해골을 이렇게 뭐 몇백 개까지가 아니고 뭐 수십 개 이렇게 만들어 놔도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다 갖다가 버린 그 가족들의 이 해골을 500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세트만 만드는 데만 1년여가 걸렸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몇 편의 영화를 찍는 감독도 있는데 1년 동안 미술에만 이제 전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자막이 나오는 방식도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자, 수없이 많은 글자들이 획을 이루고 있다가 그 스태프들이나 이 인명 자막이 나오면은 그 자막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남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작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을 들였다라는 느낌과 주제와 정말 연관이 돼 있다. 수많은 인간, 수많은 쥐들, 그리고 여기에서 10형제가 나오고 구룡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구룡이라는 주인공이 10형제하고 이제 결국은 대치점을 이루다가 나중에 다 죽여버리는 그 역할을 해요. 이것도 무당이 한 이 씨뿌리기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거두는 작업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오늘 보신 작품은 사실상 조금 이 촬영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어떤 거의 77세에 찍으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면이나 특히 촬영을 맡으신 분의 이런 좀 그 전 작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퀄리티 때문에 좀 몰입을 좀 방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그 사람 해산이 어디 부르는 대화사 방장호 성진 따로 9천마리 해외다가 산승다시 구름 말고 박봉길에 날려기 왔다. 황사기를 가리면 이 고목나무에 독채를 놓고 가오. 이 고목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기둥이다. 모든 도덕 가는 살인을 샅샅이 그 죄인을 목에다 나왔다. 오랑과 황사한테 얼마나 하는지 아오. 전체 자식들이 날 망쳤다. 날 내쫓아서 장관이 이번에 가재에 나타났어. 네, 무당과 설화의 이야기는 이오도라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는 그런 그 스토리텔링의 영화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번엔 너희들의 형제가 생겼다. 대영아, 내 아들이 된 거 알려주되 아버지가 부르고 전해봐. 아버지. 자, 이 아버지는 3번의 결혼을 통해서 여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10명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자식이 들어온 거예요. 자식 치사하게 지내지도 않는데 아버지 두드려 패. 이 자식 나쁘게 손으로 못 먹어. 애미네 키우는 노릇 하네. 이건 큰 기분이라 참아 말할 수 없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살림을 내고 해요. 여러분 정지를 해봐도 여 형제는 후처가 되는 배다른 동생의 손에 모조리 죽는다고요. 나의 진짜 절대 없지. 여 형제가 저 고문함에 눈이 매달릴 줄 알았다.
네, 32편의 영화 중에 현재 22편이 남아 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가 96년도에 처음 열렸을 때 첫 번째 감독 회고전으로 바로 김기영 감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60, 70년대 스타 감독이었고 실제로 이런 독립영화 감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박정희 정권 아래서. 그런 되게 의문이 많이 드는 감독이고요. 또한 마틴 스콜세지 자체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감독이 그 독재 정권 안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두 편의 화녀, 충녀 이 시리즈는요. 당시에 흥행순위 1위였습니다. 자, 그것은 이분이 얼마만큼 남녀의 욕망을 제대로 그리느냐에 어떤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굉장히 욕망하는 인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아우라를 품으면서 이 에너지를 발산을 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 주인공의 욕망 안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바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배고픔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아이만, 구룡이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니까 부엌에서 돌면 꼬치가 떨어져. 임마, 입 좀 열어봐. 골탕을 먹이는 장면인데요. 이 모든 골탕들이 모여서 나중에 죽임으로 가는 건데요. 너 이거 뭔지 아니? 돌밑발이야. 너 갖고 싶지? 응. 너 술래잡이에서 우리들 잡으면 이걸 준다. 하겠니? 응. 눈을 가려줘. 손뼉들 쳐. 의도적으로 자신이 통제한 미술 세트 안에서 이런 신화 같은, 설화 같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고려장이라는 고전입니다. 인간을 해부하고자 한 김기영 감독이 사람의 살을 가르면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피가 나온다고 실제적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어떤 욕망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부학적으로 해부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다시 영화들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이야 뭐 공공연하게 뭐 하녀의 계단씬이 기생충의 계단씬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또 기생충에 비 내리는 장면이 역시 하녀의 모티브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찬욱 감독이 지금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는 이 복수에 대한 아이콘, 복수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어떤 영화에도 이 김기영 영화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박찬욱 감독의 무의식을 김기영 감독의 뿌리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이 영화는 약 20분 정도가 블랙 필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뭐 보여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요 장면만 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힘을 못 발휘하던 시대가 바로 80년대 에로 시장이 판을 치던 그 시대라고들 많이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에로티시즘이요. 정말 저는 놀라울 정도로 전혀 노출이 없고 그리고 전혀 어떤 이런 뭐 격렬한 어떤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줬던 에로티시즘은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에로티시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장면을 왜 갖고 왔냐면 너무 에로틱합니다. 그리고 그 하녀에서 주중녀 씨가 사실은 저는 페르소나라고 보는데 그 주중녀하고 김진규하고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뭔가 위로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섹시하게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동작이나 내지는 어떤 화술적인 면에서
작가 출신의 감독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뛰어난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봉준호가 뛰어난 게 사실은 쓰고 그리고 찍는 것까지를 이렇게 이 하나의 이 작가 이 감독으로서 이제 다 해결이 되는 몇몇 안 되는 감독으로 평가받는 게 봉준호거든요. 근데 이분의 가장 저는 첫 번째로 위대하다고 보는 지점이 다 자기가 씁니다. 모든 게 다 오리지널이에요. 그런 그 작가 정신이 이 연출에도 곳곳에 들어가고요. 또 이것이 어떠한 상업 시스템 안에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자기의 작가적인 어떤 측면을 관철시키는 거고 마지막까지도 책임진다라는 것에 지금의 김기영의 어떤 색채나 완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선우 용녀가 또 이 영화에 나오죠? 엄마가 그랬는데 구령이로 불쌍하다고. 자지가 성의도 살기 힘든 세상이라면서. 내 나이를 보지 말고 얘기해. 정말 난 싫은 건 아니야. 난 싫은 건 아니야. 아니, 엄마가 그랬는데 불밭에서 사면 배를 고기가 힘냈어. 끊임없이 엄마가 그러는 데라는 운율이 매우 지이하게 들립니다. 구령이가 자다 그러면 부상 탈이라고 그러래. 엄마가 그랬는데 구령이는 과부 아들이니까 엄마를 잘 모셔야 한대. 네, 다리를 절기 때문에 청혼을 거절하고 이렇게 파혼을 하는 그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후에 벙어리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10형제 중에 하나한테 윤관을 당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복수를 하면서 그 남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작품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시간이 20년, 15년이 점프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자막이 나오면서, 자, 이 장면도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아버지를 죽일 것 같은 이 형제들. 내가 총나고 있는데 나는 내 힘으로 장가를 5번이나 갔다. 구령이 준 땅을 찾게 되면 장감이 전이 돼. 그건 반 때문에 뺏긴 땅이 아니야. 내게 쓰는 대로 찾아야죠. 그러면서 첫 장면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쥐의 어떤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블랙이고 블랙 구간이 2번 나오거든요. 하냐도 그 2개의 릴 자체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복원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 영화제에 출품한 걸로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나온 그 본밖에 없는 거예요. 프린트 본밖에. 그래서 그 자막을 하나 두 개씩을 다 지워가지고 다시 한번 복원했는데 그 복원판은 영화에서도 좀 희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지금 블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좋은 거다. 상상하면서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2 구간이 블랙이에요. 네, 2 구간을 블랙인데 앞에 우리가 어떤 정서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장면만 좀 잠깐 보고 오늘 본론이었던 환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이마무라 쇼헤이의 나라야마 부시코를 황금 종려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의 감독이 분명히 이 영화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산도 완벽하게 이제 세트로 만든 그런 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해골 500개가 바로 이런 미술로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마음이 도와주란 말이니. 수령님도 다시 저를 뺏어 입고 있으니 살게 빠진 힘이라고 돌아다도 아파. 자, 가져가라.
먼저 내 발이 맞도록 부탁하마. 내 다리가 맞도록 말이다. 네, 남은 형제들이나 아이들은 아이역서부터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바뀌는데요. 주중녀 씨만은 계속해서 같은 얼굴로 계속해서 이 늙은 얼굴까지를 이제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김기영 감독이 가장 사랑한 배우가 아마 이 주중녀 씨가 아니었나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김기영 영화 중에서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힘에 기대서 마지막에는 이 무당과 함께 이 열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엔딩 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이분 영화에서 물과 불을 빼면은 정말 뭐가 남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소재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집에 불이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영화처럼 돌아가셨고 너무 큰 충격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분의 어떤 작품 세계에서 미술에 대한 제가 앞에도 이제 드렸지만 전체가 큰 액자식 구성이고요. 신문에 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신문에 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페이크 기법을 이용해서 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인가를 이제 착각을 들게 하면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되거든요. 식성을 맞춰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채취가 된 것을 빨아주고 회사에서 돌아오면 결혼해서 맞아주고 언제나 하녀를 청날 곳에 놔두고 있단 말이야. 여보세요. 신성한 가정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중녀 씨하고 김진규 씨가 30대 후반으로 연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혹시 남자분 누군지 아시나요? 조그만 아이? 안성기 씨입니다. 네, 10살로 출연하고 있고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앞에 라디오 방송국 오프닝처럼 주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홍두깨가 계속해서 또아리를 틀고 또아리를 트는데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이 나면서 반복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막을 넣기 위한 시퀀스라고 하더라도 너무 깁니다. 근데 계속 반복돼요.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맥과 줄기와 한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고요. 이때 안성기 씨가 보여준 아역이지만 아주 굉장히 당찬 연기들이 아마 그의 연기 인생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좀 보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거 안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동작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이분의 원형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평생을 계속 리메이크를 했던 거예요. 한 하녀가 들어와서 집안에서 주인과 얽히면서 이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에게 작가라는 타이틀을 주어졌고, 작가라는 타이틀은 영화 감독이 얻게 되는 가장 훌륭한 타이틀이라고 이용관 당시 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었죠. 자, 이런 공장이 나오는 것도 역시 하녀가 당시에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공장 혹은 하녀 이 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하녀들의 특별활동 교사 정도를 이제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진규 씨가. 그리고 이 영화에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못 보셨나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세트거든요. 근데 1919년생이 김기영 감독이고 히치콕이 1899년생이에요. 딱 20살 차이가 나는데 60년에 나왔던 이 하녀와 다시 똑같은 60년에 나왔던 사이코와 어느 게 훌륭하다고 이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비교하지도 못하게 이 작품을 저는 더 낫다고 저는 확언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어떤 스토리 라인이나 미술적인 어떤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비로 봐서도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저예산이지만 너무나 훌륭한 어떤 그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서서 강의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카메라가 계속해서 이 앞을 움직이고 있는데 카메라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마치 연극 무대로서 우리가 관찰하고, 그리고 연극 무대를 이렇게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카메라 워크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과정들이 속속들이 다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계단을 이용한 어떤 화면들이 바로 이 영화에서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 어떤 제작 방식이나 어떤 미술에 대한 세트 개념이 전혀 없었을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완벽하게 이 공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녀가 오기 전에 이 특별활동 중에 이 여직공 중에 한 명이 이 남자를 좋아하다가 자살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자살한 사람이 본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친구의 어맹란도 한번 지나가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하녀가 필요한 어떤 그런 지점에서 이제 하녀가 등장하기 직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에서 이제 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주중녀 씨가 이럽니다. 얘야, 내 눈에 뭐가 좀 들어갔다 다시 와서 좀 빼다오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코믹적인 거예요. 아니, 죽어가려고 이렇게 버리고 갔는데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이제 하는 장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대사로 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코믹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은 게, 나중에는 이 쥐를 등장시키다 못해서 다리에 쥐가 났다 이런 또 표현을 또 해요. 그래서 대사의 위트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그 장면입니다. 굉장히 미니멀한 작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자, 드디어 하녀가 등장하는 씬입니다. 하녀가 등장하기 전에 이 남자가 가족 이 부엌 일을 하면서 이 카레라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하녀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하녀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하녀의 행동이나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녀를 맞이하는지를 보시면 좀 이상하리만큼 태도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은심이라는 배우고요. 이 작품 이외에 3작품밖에 출연하지 않았고요. 당대에 굉장히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분리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영화 보실 때 문을 닫고 여는 거, 이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보시면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쥐약을 먼저 발견하고요. 쥐를 발견하는데 마치 친구를 보듯이 쥐를 잡고 있어요. 하나 데려왔어요. 좀 바보지만 저희 기숙사에서는 흔하니까요. 네, 이렇게 어떠한 소리가 나서야 그때 쥐를 잡은 이 하녀를 보게 되는데요. 아까 동일시 얘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결국 이 하녀의 이 남자의 아기를 받게 되고 그 애를 그냥 유산을 하게 됩니다.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은 바로 이 안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안주인의 애를 낳아서 자기가 안방마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낙태하는 장면으로 결국 이 쥐가 죽은 장면으로 먼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층 세트는 이렇게 이 60년에 나온 이 영화로 인해서 모더니즘이 어마어마한 시기로 빨리 앞당겨진 그런 작품으로 평가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영화도 이런 느낌을 그려내지 않았었거든요. 네, 담배는 이 남자가 필 수 있는 권력과도 같은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여기서 하녀가 바로 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그에게 동일한 권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이상한 카메라 워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엄앵란이 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남자를 실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계속 피지 않고 왼쪽에서 붙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까? 이런 거조차도 대단히 계산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김기영 감독이 섬세하게 연출하고 있지 않나. 네, 비에 젖어들듯이 서서히 이 스킨십도 잦아지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이 동시에 임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극에 달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신체의 일부를 잡는 이런 구도나 프레임의 기법도 김기영 영화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번 다른 영화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조금은 조악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번개나 뭐 이런 그 불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모아져 가지고 실제 저분이 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참 영화와 현실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계단을 끌고 내려오는 장면이랄지 이런 장면들에서 대단히 지금 봐도 지금 개봉해도 이 영화는 흥행할 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그로테스크한 화면도 되게 많고요. 수가 있어야지. 난 끝내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배반한 작은 순간이 네,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을 리메이크하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인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한 번 봉준호 감독이 오마주를 합니다. 그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은 그 관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가 무엇을 보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관객을 보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당시에 그 촬영 감독하고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금만 왼쪽 보면 안 될까? 조금만 오른쪽 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정확하게 렌즈 가운데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살인의 추억에서. 그것은 이 관객들 중에 나는 범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시그니처를 보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제 뭐 이거를 보면서 하진 않았을 테지만 워낙 봉준호 감독이 공개적으로 이 김기영 감독에게 오마주를 보냈으니까요.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여자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대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걸려들기도 쉽고 때에 따라서는 해가 망치는 수도 있죠. 선생도 그렇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선생도 내는 네,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여러 미학들이 존재하는 고려장하고 하녀를 살펴봤고요. 이 화녀는 이제 10년 뒤에 그 다른 배우들을 써서 다시 이것을 리메이크하는데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면은 칼라 영화거든요. 칼라 영화가 됐을 때 김기영 감독은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칼라가 주는 충격적인 어떤 색이 주는 느낌과 이미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화녀도 리메이크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날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그 변화를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진짜 이분 대단한 감독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이 미니 특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정은 감독님 오늘 죽어도 좋은 경험 작품 보시고 이후 김기영의 영화 세계에서 고려장 그리고 하녀 등의 작품을 통해서 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정은 감독님이 원래 또 봉준호 감독 얘기 많이 했는데 봉준호 감독의 그 마더에서 형사 역할로 또 원래 연기도 잘 하시는 분이고 요즘 작품이 좀 뜬하니까 강의가 확실히 발전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감독이 강의를 잘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원빈을 이렇게 끌고 가는 역할로 연결 형사로 잠깐 나옵니다. 좀 나옵니다. 꽤. 그래서 그때 끌려간 원빈이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결혼하고 그 이후로는 뭐 나락으로 갔다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며칠 뒤에 태극기 날림의 20주년 기념식에도
강재규, 장동건은 나오는데 원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녀 때 충격으로. 마녀가 아니구나. 마더구나. 예. 마더가 마녀처럼 나오죠, 사실.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오늘 상당히 뜻깊은 강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정욱 감독님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으십니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강의했는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뭐 김규현 감독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네. 사실 김규현 감독님의 뭐 인생사나 뭐 이런 젊었을 때 공부하는 과정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네. 물론 아까 의대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아마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단순한 해부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었을 때 결국에는 욕망이라는 걸,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욕망의 중충적 존재다. 우리는 겉으로는 뭐 인간이 되게 이성적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 그 세계는 결국 욕망과 욕망들이 부딪히고 뭐 그 속에서 뭔가 좀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발달해 있지만 하다 보니 그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이제 되게 철학적이기도 하고, 박찬욱 감독도 철학과 출신이라고 알고 있고, 우준호 감독도 사회학과인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또 인문학적인 소양, 단순한 어떤 그 기술자로서 그 의사가 아니라 되게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김규현 감독님이 뭐 어떤 따로 어릴 때 관심사나 뭐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나 공부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평양에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연극을 만드셨는데 이게 뭐 대단한 작품이라고 추앙을 받아가지고 위에 그러면 유학을 그쪽으로 해라. 근데 거절하고 이제 서울로 오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그 사고를 했는가에 대한 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쥐가 등장하고 또 다른 동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동물과 다른 인간이 과연 어떤 식의 다름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끝을 향해서 이제 그 탐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상수가 인간을 가장 세밀하게 현미경처럼 관찰하는 사람이 그런 일상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라고 한다면, 이분은 그 남들이 이 추악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숨기고 싶은 그 욕망까지를 완전히 해부학적으로 드러내서 이것을 정말 표현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제 파헤치는 그런 감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이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지만, 인간이 인간을 낳고 누구의 씨를 베고 이거를 띄고 이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동물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추악한 이 도덕을 벗어난 혹은 도덕 안에서의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독창적인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베를린 영화제는 공개적으로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회고전을 했거든요. 회고전 2개월 앞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난 거예요. 거기서 동양의 진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작품 세계를 보여준 감독이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작품을 계속해서 리메이크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논문을 다시 또 그 안에 들어가고 하면서 리메이크를 했는데도 리메이크라는 느낌이 안 들게 정말 새롭다, 또 새롭다. 배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또 새롭다 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이 족적을 보면, 그 필모를 보면 이분이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었던 것이 인간의 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김규현 감독이 존경했던 감독이나 뭐 자기가 영향을 받았다는 뭐 작가, 뭐 작품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김규현 감독의 책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공부해서 나중에 좀 후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떤 작품을 이제 좀 많이 보고 했을까?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은 감독들이 오마주하고 있는 김기현 감독은 과연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을까? 그런데 한마디는 드릴 수 있는 게, 이분이 이런 얘기는 했어요. 어떤 원작을 갖고 오면 10만 갖고 와서 나머지 바꿔야지 그거 다 가지고 오면 표절이다라는 얘기 할 정도로 상당히 남의 작품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철저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어떤 작품을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다 본인 거의 어떤
오리지널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서점에 이렇게 교보문고에 가도요. 김기영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이렇게 시나리오집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각본가로서 대단히 훌륭한 어떤 모범을 남기시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제대로 투자를 받고 제대로 된 어떤 작품을 찍을 수가 있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퀄리티 있는 작품으로 승부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아까 보니까 작품 30몇 편 중에 네. 남아있는 게 20몇 편이고 한 10편 정도 22편. 가지고 안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거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김기영 감독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권택 감독 작품도 사실은 3분의 2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은입자를 추출하고 이 필름을 녹이면 은이 떨어져가지고 은입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의 수집을 위해서 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소실되고 없어진 흔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초기 우리 영화들을 홍콩에 있는 어떤 뭐 이 필름 창고에서 찾는다든지 뭐 대만에서 찾는다든지 이 영상작업은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실된 작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의 그 이 많은 자료들이 소실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건 뭐 초창기에 이제 뭐 아리랑 같은 경우도 구하지 못해서 일본 개인이 갖고 있다가 잘 안 주고 해서 고생했고 또 뭐 질산염 재료로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폭탄 재료로 많이 쓰이고 네. 60년대 뭐 70년대 고교 yar개 이런 때 보면 이제 예전에 교복을 입을 때 모자창이 빳빳하잖아요. 거기 필름을 많이 넣어서 도대체 내 영화가 어디에 가 있는지 누구 머리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감독들도 힘들어했고 거기에 대한 깊은 반성 속에서 한국영상자료원이 만들어지면서 아카이빙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 시대와 사회의 거울인 문화적 유산인 필름을 제대로 보존하자. 그래서 영상자료원이 생기고 한국은 그 다음에 이제 시네필들이 시네마테크를 했고 그 시네마테크가 수십 년 흘러서 오늘 이 기획전을 마치고 감독과의 대화 특강을 하고 있는 정확한 예정. 야, 이 역사적으로 내가 너무 설명을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질문. 예. 비록 제가 화면 나오지 않지만 예. 이걸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앞서 고려장이라든가 한여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좁은 공간 안에 그 세트장 안에서 네. 다양한 씬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번 거는 좀 넓은 화면에서 수시로 바뀌는 네. 그런 씬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급전개 같기도 네. 하고 좀 부드럽지가 않다고 네.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른 건지 아니면은 그 매너리즘 타파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고안한 건지. 저는 이번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김기영 감독의 필모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건 알겠지만 다른 너무 좋은 영화들에 비해서는 이미 77세에 찍으신 영화예요. 그래서 95년도 작품이고 당시 95년도의 한국 영화는 대단히 트렌디한 기획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장르가 이렇게 차별화된 포인트로 인해서 잘 만든 영화들이 막 양산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좀 시대는 좀 떨어지는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한 거에 의해서 같은 라인 안에서 또 김기영 감독이 그 안에서 이 둘의 욕망들을 계속해서 여자에 대한 탐구로 가지 않았나. 그건 맞지만 스타일적인 면에서는 많이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은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악녀라는 것을 96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내가 악녀를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 찍고 나서 바로 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이 열린 거예요. 그 악녀가 누구냐면은 파란 대문의 그 여자 주인공 이지은인가요? 그 분을 기용해서 악녀를 이제 만들겠다. 이게 아마 완결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출연하실 분이 막 울면서 인터뷰하던 장면도 좀 기억이 나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장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영화였었잖아요.
그분의 스타일과는 좀 다른 그런 거였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분의 필모와 좀 밖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의 작품이긴 하나 원래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앞에 넣기에는 여러모로 시대적으로나 또 기법적으로나 또 고령이시고 그래서 사실 기념적인 작품이지 사실 원래 뭐 한여 충녀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의 연장선에서 볼 수는 없지 않겠나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 보통 한 가지 자기가 이제 잘 된 거를 여러 번 이렇게 되풀이해서 다른 버전을 내놓으면은 보통 욕을 먹잖아요. 뭐 자기 답습 반복이고 네. 뭐. 근데 여기 김기영 감독님도 하나의 어떤 주제를 계속 뭐 짬날 때마다 시대 다를 때마다 여러 가지 버전을 내놨는데 근데 이분은 평가가 되게 아까 좋다고 늘 새롭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흥행도 다 1위였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점이 그렇게 좀 다르게 고평가 받을 수 있는 점이 저는 있는지 이 좀 관객에게 평가받는 이 흥행의 어떤 1번은 something new 같거든요. 새롭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야기고 그전에 보지 못했던 관계다. 그래서 어떠한 동시대에 유현목 감독도 있었고 하결정 감독도 있었고 윤문턱 감독도 영화를 만들고 있었지만 당시에 그 감독들하고 같은 동시대의 그 시간의 필름들을 보자면 이분만큼 독창적인 거는 없다. 그리고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되게 야한 장면을 그렇게 찍으셨어요. 특히나 하녀 나왔을 때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로 개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중들이 어떤 이런 철학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관객들도 있었다고 보지만 그런 표현력이나 과감한 것이나 기존의 다른 어떤 그 스타일적인 면을 아마 박수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흥행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사가 그대로 똑같이 돼가지고 스타일이 되는 게 아니라 세트가 일단 달라지고요. 미술이 완전히 달라지고 흑백과 컬러가 달라지고 배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안 본 사람이 이거 봤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쭉 봤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계속해서 봤던 분들도 다르다. 더 재밌다. 오늘 더 새롭다. 뭐 이런 식의 발견을 했을 것 같고요. 이거 안 본 사람은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라고 또 봤을 수도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리메이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엄청난 고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탐구와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윤여정이 그 처음에 출연하고 나서 절대 이 사람하고는 이제 절대 안 한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CF도 하고 뭐 장희빈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10년 뒤에도 이미지가 그렇게 많은 작품에 출연을 안 했으니까 김기영 감독이 신선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충녀로 이렇게 출연을 시켰다라는 일화가 있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화녀에서는 이분이 쥐를 기르거든요, 실제로. 자고 있는데 천장에다가 진짜 쥐를 배치해 놓고 조 감독한테 떨어뜨리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 자고 있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이 자고 있는데 놀라는 장면이 놀라서 활짝 일어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페이크 다큐로 그냥 그대로 카메라를 돌려버려서 찍었던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윤여정 배우가 이번에 상 받으면서 미나리로 상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이나 이것을 첫 번째 필름을 찍어주신 김기영 감독에게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김기영 감독에 대한 일화 또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신인 배우로서 되게 이제 뭐 아주 이쁘고 섹시한 배우는 아니었는데 이 계약 조건에 매일매일 한 달 동안인가를 같은 시간 안에 만나야 된다. 매일매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나 가정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했대요. 근데 그때 계속 일상적인 대화하고 영화 얘기하고 뭐 이랬었는데 연출에 들어가니까 여정이 너 그때 나한테 이 얘기했을 때 그 표정이나 그 마음 그게 있었지 그거야 그거 그렇게 이제 연출에 활용을 했다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말로 이 모든 작품 안에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또 관찰하고 그런 역할도 했던 게 이제 김기영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호 반복의 같은 얘기를 평생 하고 계시는 홍상수 감독도 지금 건재하고 계시고요. 직접 실천도 하시고 그렇게 계신 분도 있고 또 그 여성에 대한 메시지도 김기영 감독이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면 김기덕 감독의 침략, 홍상수 감독의 유혹 뭐 이 메시지로 평생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유혹할 것인가 소주병 몇 개 놓고 뱅뱅 돌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김기현 감독은 참 뚜렷하면서도 독특한 것 같아요.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뭐 두 분을 폄훼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한 분 고인이 되셨으니까. 자, 또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더 받을까요? 예. 질문이 굉장히 많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거의 뭐 영화 아카데미 같은 느낌. 굉장히 예. 굉장히 이 예술 영화관과 건 많은데 이게 지금 시네마테크의 분위기로 강점. 예. 제가 딱 눈치를 채고 좀 급 마무리한 게 있었는데 좀 들으신 건 좀 들만 하셨습니까? 아유 예, 좀 많이 됐습니다. 예. 더 강의를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영화랑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긴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아주 그 내용도 좋고 그죠? 예. 굉장히 여느 강의보다 굉장히 그 좋은 것 안동에 같습니다. 원래 깊이가 좀 있습니다.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곳이죠. 예. 한국 정신 나간 문화의 수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시면 할까요? 예. 이 정도로 할까요? 예. 예. 오늘 그러면 도와주신 우리 김정욱 감독님 그리고 우리 많은 관객분들 감사드리면서 김정욱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3시간에 거의 육박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동에 또 이렇게 이런 문화들이 잘 정착이 돼서 더 많은 회원들이 또 이렇게 극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